수면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를 좀 지속하면 환각, 환청이나 망상이나 환시 이런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실수하고 짜증이 쉽게 나고 어떤 연구에서는 피부 노화하고 연관된 연구들은 봤어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피부도 노화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 자다 깼을 때 제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건 예를 들면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림파틱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 신체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파틱 시스템하고 사실은 비슷한 시스템 같이 보이기 때문에 글림파틱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뇌 척수액이 뇌와 척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건강하게 자야 이 청소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노폐물들이 뇌에 쌓이지 않고 걸러지게 되거든요. 이런 노폐물들이 때로는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치매의 원인 물질일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잠이 너무 부족하고 내지는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 청소를 잘 하지 못해서 퇴행성 뇌질환의 특히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원인 물질이 아밀로이드 베타인데 실제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일주기 리듬도 망가지고 뭐 이러다 보면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돼서 치매 유병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구들에 의하면 수면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를 좀 지속하면 다양한 정신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환각, 환청이나 망상이나 환시 이런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수면 부족이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실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도 좀 어려워져요. 잠 못 자고 며칠 동안 일하다 보면 짜증이 쉽게 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뭐 이럴 때 화도 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 증상 또 인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노화도 방지하고 손상된 신체도 다 복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다 잘 굴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청소년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야기할 정도의 수면 부족이 우리 청소년한테는 굉장히 흔하겠죠.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잠 안 자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수면이 계속 부족해지면서 우울증도 많이 오고요. 부모님한테 화도 내고 사실상 잠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생각만큼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성적이 잘 오르지 않으니까 또 더 좌절을 하게 돼서 사실은 수면 부족인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없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무호흡증 자체도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때문에 뇌세포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저산소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면무호흡증도 치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돼요.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계속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환자분들이 잠이 안 와서 한 잔, 두 잔 술을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술을 끊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알코올 의존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술 자체는 잠을 자꾸 깨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술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우리 교감신경계가 황진이 됩니다. 그래서 벌렁벌렁 뛰면서 잠이 확 깨는 경험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잠을 자꾸 깨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보면 술은 잠에 굉장히 마이너스다. 더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잠 잘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술을 끊으셔야 돼요. 실제로 어쨌든 내 신체적인 기능이나 복구 이런 것들에 잠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잘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좋겠죠. 깊은 잠을 많이 자서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피부 건강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연구에서는 피부 노화하고 연관된 연구들은 봤어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피부도 노화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되더라.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한 잠을 자서 피부 노화도 막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정. 제가 아까 감정 조절하고 연관된다고 그래요. 충분히 자면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지 않고 좋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표정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이 되겠죠.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
자다 깼을 때 제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건 시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인하는 거. 제가 왜 시계라는 말에서 시간이라고 말을 고쳤냐면 시계 보지 마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시계는 안 보는데 핸드폰은 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 체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대개는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잠이 안 들고 있을 때나 중간에 깼을 때 시간을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거나 내지는 벽걸이 시계. 그러면 2시간 잤구나. 내일까지 5시간 남았네. 계산하죠. 그러면 그런 계산하는 생각이 돌아가죠. 5시간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도 조급해지고 뇌가 완전히 깨는 거죠. 계산하면서 몇 시간. 그래서 방 안에서 시계를 치우는 거, 또 중간에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된 시간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기상 시간을 알람을 맞춰서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 두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걔가 울리면 이제 그때 그 시간을 알게 되니까 또 고정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만 벽시계나 중간에 시간 체크하는 거 하시지 마시라고. 잠은 깼는데 침상에서 누워서 계속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안 좋죠. 수면 습관으로서도.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찍 고정된 시간에 일어나는 거,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늦어도 7시 이후에는 잘 안 일어나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항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낮에 활동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원에 있을 때도 계단 많이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고요. 카페인 많이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흥분시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녁 먹고 릴렉스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게 잠이에요. 그 이완하는 시간을 사실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약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과격한 운동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복식호흡, 명상 같은 그런 이완하는 훈련을 저녁 무렵에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늦게까지 운전하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금방 잘 것 같은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이 안 드는 경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상적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한 4시간 전에는 적어도 운동이 끝나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가 있을 때 운동하시라고 그래요. 특히 아침에 햇빛 보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시고 해가 있을 때 해보는 운동 하시는 게 우리가 이런 일주기 리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잠에 도움이 됩니다. 알람이 울려도 못 일어나고 못 깨고 이러는 거는 평소에 좀 잠을 더 주무셔야 되는 거지, 잠이 너무 부족한 거죠. 아니면 리듬이 상당히 뒤로 가 있는 지연성 일주기 리듬 같은 경우라서 늦게 잠이 들고,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출근 시간 이럴 때 일어나셔야 되니까 잠이 부족한 거죠. 중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연성 일주기 리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 부족도 흔하고요. 수면 장애도 흔합니다. 왜냐하면 한 3시는 돼야지 잠이 들었는데 나 출근하느라고 7시에 일어나야 돼 맨날. 그럼 낮에 졸아요. 좋으니까 밤잠이 또 망그러져요. 그다음에 수면은 또 부족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뭔가를 하시고 싶다면 방에 해가 들어오면 아주 숙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가 일찍 떠오르는 아침녘에는, 새벽에는 일찍 블라인드를 거두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겨울에 조금 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향이 있어요. 해가 늦게 뜨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자극 조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불면증 환자분들이 뇌 침상과 각성, 불면증이 짝꿍이 된 거죠. 컨디셔닝이 돼서 그 컨디셔닝을 풀어주는, 가급적이면 침상에서는 자는 시간만 보내서 다시 뇌 침상과 잠을 짝꿍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극 조절법이에요. 두 번째는 수면 제한법. 그거는 분모를 줄여주는 겁니다. 타이밍 베드.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줘서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약간의 수면 박탈 상태를 만들어서 아까 졸릴 수 있는 파워를 올려주는 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수면제는 수면 제한법이에요. 안 자면 안 잘수록 졸린 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완요법. 아까 자기 전에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이완요법이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다 행동이야. 또 한 가지는 인지적인 게 있어요. 인지적인 건 환자분들이 잠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선생님 8시간은 자야지 건강하다는데 저 8시간 못 자서 큰일 났어요.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귀결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럼 잠에 대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잠에 대해서 집착하시게 되고, 인지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는 거, 이런 과정들, 또 건강한 수면 습관을 교육하고 짚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의 구성 요소들이고, 사실은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는 대개는 4번에서 8번 정도를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면 일기를 쓰고 누워있는 시간
시간, 수면 시간 처방을 받고 이런 습관들을 잘 지키고 하게 되거든요. 되게 거한 치료죠. 너무너무 좋은 치료인데 두 가지 좀 그런 점은, 첫 번째, 치료 효과가 사실은 조금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나려면 그래도 2, 3주 이상 지나야 돼.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약을 같이 쓰다가 나중에 이제 약을 끊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는 4번 정도 오시는 분도 있고 더 길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이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앱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2개의 치료제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혁신의료 기기로 지정이 돼서 그런 이제 중간 단계를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여서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건강한 수면 습관 같은 걸 짚어주는 앱들은 있을 거예요. 걔는 치료적인 기능을 갖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는 치료의 어떤 방법을 그대로 앱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얘는 신약이 개발됐을 때처럼 임상시험을 다 해가지고 안전한지 효과성이 괜찮은지를 증명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됐고, 얘가 그러면은 많은 분들한테 실제로 쓸 수 있는 것까지 가려면 리얼 월드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의 시작쯤에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전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이렇게 다 써서 접어서 이렇게 서랍에 넣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접어놓는다는 의미죠. 그런 상징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인지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들이 있어요. 교대 근무자들은 소위 말해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고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여행을 가면 내 생체 시계는 일단은 원래는 한국에 맞춰져 있었는데 외부의 시간은 미국 시간이에요. 시차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대략 시차가 맞춰지거든요. 한 일주일 걸려요, 맞춰지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내 생체 시계는 자는 시간인데 외부에는 일하는 시간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환경적인 시차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잠 자체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자야 하는 시간에. 두 번째, 일해야 하는 시간에 각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한다든지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어렵습니다. 세 번째도 중요한 문제인데, 교대 근무자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감정 조절이 어려우세요. 되게 우울증 같은 뇌 영상적인 소견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대 근무자 환자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현상에 이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래서 저는 교대 근무자들한테 조언은 쉬는 날 충분히 좀 주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쉬시라고. 충분히 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에 근무를 하시고 아침에 해가 딱 떴을 때 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멜라토닌은 빛이 있을 때는 억제되어 있다가 빛이 없어지면 올라가는 호르몬인데, 나는 자기 직전인데 빛을 보면서 지금 햇빛을 쨍쨍하게 보면서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퇴근하실 때 선글라스 쓰고 집에 가시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선글라스 빛을 좀 차단하고 1-2시간 계시다가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시고 이제 쉬시다 주무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 일주기 리듬은 아까 대략 우리 생체 시계가 24.2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는 되게 편한데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게 어려워요, 리듬은.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갔을 때는 유럽의 시차는 유럽 초저녁이 우리나라 새벽 1-2시인 경우가 많아서 잠드는 건 되게 수월하죠. 그래서 유럽 시차에 여행을 갔을 때는 적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여행을 가면 시간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이 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다만 유럽은 갔을 때 시차 적응이 괜찮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시차 적응이 어렵고요. 미국은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어렵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금 쉬워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반대의 원리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교대 근무를 돌릴 때도 사실은 시계 방향으로 시간을 돌리는 게 좋아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만약에 3교대를 이렇게 돌린다 했을 때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데이, 이브닝 이 순서가 좋다고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뒤로 미루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듀티를 그렇게 잡아가시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언 제가 항상 드립니다.
쪼개서 자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또 내지는 타 병원에 근무하시는 3교대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연구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일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는 나이트 근무 가시기 전에 조금 낮잠을 주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근무하실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밤에 출근하시기 전에 한두 시간 좀 초저녁에 주무시고 출근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출근하셨다가 이제 집에 와서 주무셔도 잠을 2개로 쪼개서 자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한 번은 한두 시간 자고 한 번 대여섯 시간 주무시고 그래서 수면의 어떤 구조의 측면에서는 온전한 수면은 아니시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잠이 한두 달 생활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휴일에 충분히 쉬셔야 된다. 많이 주무셔라.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대개는 휴일에 이제 근로자들이 가족들하고 놀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취미생활 한다든지 하시잖아요. 교대 근무자들이 이제 그렇게 쉬는 날 좀 충분히 휴식만 취하시다 보면 또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폴트가 자는 거라기보다는요, 잠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인식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잠의 신이 히프노스, 죽음의 신은 사나투스, 그 둘은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자는 거는 죽음하고 되게 가까운 거라고 봤다는 고대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활동이 멈춰있는 상태를 잠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런 개념하에는 잠이라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별로 많이 안 했었어요. 수면의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건 1950년대에 시카고 대학의 한 교수가 우리 꿈꾸는 잠이라고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렘 수면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분이 연구를 하는데 본인의 대학원 학생한테 본인의 아이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자다가 눈꺼풀이 덮여있고 자긴 자는데 주기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를 이 학생이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계속 관찰하도록 시켰대요. 너무 지겨워서 전극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사실은 렘 수면을 기록하고 알게 되는 거. 근데 렘 수면은 우리가 의식은 자는 단계이지만 우리 신체의 어떤 생체 신호 또 내지는 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잔다는 것이 수동적이고 멈춰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 액티브한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면의학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지요. 아주 오래전에 동물 실험을 했더니 뭘 안 먹였을 때는 그래도 얼마 이상 살았는데 잠을 완벽하게 안 재웠더니 동물들이 되게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자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인간 실험에서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했던 연구는 없었다고는 해요. 그 다음에 자게끔 돼 있다라는 말을 저는 환자분들한테 꽤 하거든요. 우리가 다 수영장 가서 힘 안 주고 있으면 둥둥둥 뜨듯이 낮에 생활 잘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자게끔 돼 있다는 말씀 꼭 드리거든요. 저희가 자고 깨는 거는 두 과정 모델이라는 가설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 S라고 하는 과정인데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슬립 프레셔, 수면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졸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뇌에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2시간 정도의 주기로 깨는 신호를 내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 주기에 맞춰 돌아가요. 아마 한 2, 3일 정말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나 진짜 오늘부터는 48시간 자겠어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잘 때 항상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고 다시 잡니다. 그런 어떤 얼러팅 시그널을 주기적으로 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PD님하고 저하고 동굴에 빛이 없는, 시계도 없는, 핸드폰도 버리고 음식도 주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나서 먹고 싶은 만큼 타임기버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도 우리는 대략 24시간을 살거든요. 그거는 생체 시계의 존재죠. 이 프로세스 C라고 하는 이 생체 시계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자고 깨는 것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환자분들을 치료해야 필요 없이 약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매번 제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잘 깨어 있으면은 밤에 잘 자게 되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잔다고 가정하면 24시간을 살았을 때 사는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자는 거잖아요. 자는 동안 내가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이런 시간이 건강한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주로 이제 건강한
분들보다는 수면장애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 대개는 불면증 환자분들은 못 자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너무 잠에 대해서 기대가 높고 자야 된다라는 강박이 높으면 오히려 자는 게 시험처럼 느껴져서 잠자는 게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대개는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수면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런 말씀을 딱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의학의 관점에서는 조용하고 깜깜하고 편안한 환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ASMR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잠을 청하는 그 시간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세요. 뭔가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하신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으시는 건데, 사실은 뭔가 청각 자극이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는 잠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인은 그게 편안해서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한 15분, 20분 지나면 꺼놓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실제로 잠이 들고 나서 그 소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꼭 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한 6, 7시간 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잠에서 수면의 단계가 있어요. 크게는 수면의 단계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눌 수 있어요. 비렘 수면 3단계가 정말 깊은 잠, 업어가도 모르는 잠이에요. 렘 수면은 아까 전에 대개의 사람들이 꿈꾸는 잠이라고 말하죠. 수면의 전반부에 비렘 수면 3단계가 많아요. 깊은 잠이. 그래서 10시에서 2시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깊은 잠이 나오니까 업어가도 모르는 비렘 수면 3단계의 잠이 회복 수면이다. 기억력에도 좋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성장도 잘하고 손상된 신체의 여러 것들을 보상해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마 초반기 수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전반부에 비렘 수면 3단계 깊은 잠이라고 말하는 수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면의 후반부에 꿈꾸는 잠이라고 말하는 렘 수면이 많습니다. 여러 기계들에 대한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된 것이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쓰셔야지 무분별하게 쓰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일정하게 생활하시고 낮에 활동도 좀 돋구어주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북돋아주는 그런 식의 생활관리 어플 같은 것들은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도록 하고, 뭐 카페인 얼마나 먹는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식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좀 체크하는 어플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되시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의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의 사실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너무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잠이 망그러지는 경우도 보기 때문에, 낮에 잘 깨어 있으시면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고, 밤에 잘 주무시면 낮에 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깨는 것에 효율을 잘 맞춰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의학을 전공했던 저, 뇌과학의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교실의 최승훈 교수님, 또 운동 전문가시거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김유겸 교수님, 셋이서 수면과 또 뇌건강, 또 운동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꿀잠의 과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더 세심한 부분들이 책에 많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